73살 할아버지가 25년간 매일 오후 4시 정각에 같은 서점에 나타나 2층씩 코너 앞에 1시간씩 서 있다가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책을 꺼내 보지도 않고 그저 서가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나 한파가 오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서점 주인은 처음에는 책을 고르시나 보다 생각했지만 25년 동안 단 한 권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매번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서가만 바라본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치매가 아닌가 걱정했고 결국 동사무소에까지 민원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할아버지는 완벽히 정상이었고 다만 25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기적처럼 일어난 재회의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종로구 인사동 근처 작은 골목길.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45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고 젊은 연인들이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곳에 오래된 서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의 1층과 2층을 차지한 서점. 낡은 나무 간판에는 책과 인연이라는 이름이 붓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갈라진 간판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빼곡히 꽂힌 책들이 보였어요.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나팔꽃이 담쟁이처럼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점 1층 카운터 뒤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8살 오경이었어요. 짧은 파마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딸 민지가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인 민지는 어머니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긴 머리를 묶고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민지는 졸업 후 어머니의 서점을 돕기로 했어요. 큰 출판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작은 서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엄마, 곧 내시네. 민지가 벽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희도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3시 56분. 응, 곧 오실 거야. 경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점 문 쪽을 바라봤어요. 오후 4시 정각. 종소리가 울리며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깨끗한 갈색 스웨터에 회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달아서 색이 바랜 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철수. 올해 73이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였는데 허리가 굽어서 더 작아 보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어요. 가난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유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경희가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깊이 숙여 답례했어요. 목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인사만 하고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뒷모습을 경희와 민지가 지켜봤어요. 오늘로 며칠째지?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희가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펼쳐서 날짜를 확인했어요. 오늘이 9132일째야. 25년하고도 20날이 넘었어. 정말 대단하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였으니까. 내가 서점 물려받기 전부터 오셨어. 경희의 아버지 오승철은 40년 전 이 서점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50대에 작은 서점을 차린 것이었어요. 책을 사랑했던 승철은 이 서점을 정성껏 가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들러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커피 자판기를 놓고 소파도 두었습니다. 천천히 책을 고를 수 있게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15년 전 승철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경희가 서점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경희는 40대 초반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딸 민지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아버지의 서점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서점 운영에 전념했습니다. 서점을 물려받은 첫날 경희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서점 단골 손님들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분 계세요?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분 계셔. 매일 오후 4시에 오시는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이요? 응. 박철수 선생님. 10년 넘게 매일 오셔. 그런데 책은 안 사셔? 경희가 물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사셔. 그냥 2층씩 코너 앞에 1시간 서 계시다가 가셔. 경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 쓰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왔을 때 경희는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버지 말대로 오후 4시 정각에 나타나 2층으로 올라가더니 1시간 후 내려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경희는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시 코너였어요. 한국현대시 서가 앞에 철수가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책이 빠진 것도 없었고 바닥에 떨어진 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서 있기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경희는 철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확히 오후 4시에 나타났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름 폭염에도 겨울 한파에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태풍이 왔던 날에도 왔어요.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왔습니다. 유일하게 서점이 문을 닫는 월요일만 오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났을 때 경희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신기하다.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 민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엄마, 뭐 하시는 분이야?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할아버지께 물어본 적은 없어. 10년이 지났습니다. 경희는 이제 철수에게 익숙해졌어요. 오후 4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나타나면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도 무사하시구나. 하루라도 안 오시면 걱정될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도 철수를 보며 궁금해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러시는 걸까? 경희도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어요.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서점도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경희는 철수가 걱정되었어요. 한 달 만에 서점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오후 4시 정각에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경희는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동안 못 오셨는데도 오늘도 정확히 4시에 오셨구나.
2024년 10월. 오늘로 9132일째. 25년하고도 20날. 경희는 공책에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매일 체크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세어봤어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점이 문 닫는 월요일과 명절 당일만 빼고는 모두 왔어요. 2층에서 철수는 시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현대시 서가 앞이었어요. 가로 2m, 세로 2.5m 정도 되는 서가에는 300여 권의 시집이 꽂혀 있었습니다. 윤동주, 김소월, 정지용, 서정주, 김수영 같은 유명 시인들의 시집부터 최근 신인 시인들의 시집까지 다양했어요. 철수는 항상 같은 위치에 섰습니다. 서가 정면에서 약간 왼쪽. 거기서 서가를 바라봤어요. 시선은 서가 가운데 높이 대략 140cm 정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곳에 꽂혀 있는 책들을 응시했어요. 하지만 책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뻗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명상을 하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이 책을 고르고 계단을 오르내려도 철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철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정확히 1시간을 섰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철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서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절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어요. 1층으로 내려와 경희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이고 서점 문을 나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오후 4시 입장, 2층씩 코너에서 1시간, 오후 5시 퇴장. 정확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민지가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닐까?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도 그 생각했어. 25년이나 됐으니까. 그럼 오늘 여쭤봐 볼까?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그래.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오후 4시를 기다렸습니다. 정각 4시.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남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인사하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경희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손님. 철수가 멈춰서 돌아봤어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경희가 창가 쪽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으실래요? 두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가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다 줬어요. 철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경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서점에 오래 오셨죠? 네. 오래 왔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왜 매일 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잖아요. 철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희와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따님을요? 네. 25년 전에 이 서점에서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이요? 민지가 되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9년 10월 16일. 그날 딸이 이 서점에 왔었어요. 2층씩 코너에서요. 그게 제가 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경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따님이 실종되신 건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출했어요. 저와 다투고 집을 나갔죠.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25년 동안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25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경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 오시는 거예요? 혹시 따님이 다시 올까봐? 경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이곳을 좋아했거든요. 시를 좋아했어요. 자주 이 서점에 와서 시 코너에서 책을 봤죠. 그래서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해서요.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기다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경희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시다면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25년 동안 아무한테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경희와 민지는 조용히 들을 준비를 했어요.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저는 48살이었고 딸 지혜는 23이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1976년. 박철수는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 입사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철수는 책을 사랑했습니다.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며 좋은 책들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 즐거웠어요. 2년 후 맞선을 통해 김순영을 만났습니다. 순영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온화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마음이 통했어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1979년 3월. 순영이 임신했습니다. 철수는 기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책을 많이 읽혀주고 싶었습니다. 그해 11월,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습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지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3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철수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5살 때는 혼자서도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혜는 더욱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순영이 걱정했습니다. 당신, 지혜가 책만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아. 친구들이랑 놀아야 하는데. 하지만 철수는 괜찮다고 했어요. 책 읽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지혜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국어 시간에 시 쓰기 숙제가 있었는데 지혜가 쓴 시를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교실 게시판에 붙여졌어요. 철수와 순영은 학부모 참관 수업 때 그 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손은 따뜻해요. 겨울에도 따뜻해요.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워요. 화날 때도 부드러워요. 엄마는 마법사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마법사예요. 철수는 딸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순영도 기뻐했어요. 우리 지혜가 글재주가 있나 봐. 철수는 지혜를 격려했습니다. 지혜야, 시 쓰는 거 재미있어? 응, 아빠. 너무 재미있어.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학교에 진학한 지혜는 문예반에 들어갔습니다. 시 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2 때 지역 100일장에 나가 장원을 했습니다. 철수와 순영은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는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외식을 했습니다. 지혜가 좋아하는 불고기집이었어요. 지혜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자랑스러웠어.
순영도 덧붙였어요. 지혜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빠, 나 시인이 되고 싶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렴. 순영도 지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도 응원할게.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혜는 문예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 문예지에 시를 발표했어요. 전국 청소년 100일장에도 여러 번 입상했습니다. 지혜의 꿈은 확고했어요. 시인이 되는 것. 하지만 고3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지혜 어머니, 지혜가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문예창작과 말고 다른 과도 생각해 보세요. 취직하기 좋은 과로요. 순영은 고민했습니다. 철수와 상의했어요. 당신,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 요즘 세상에 시인으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 철수도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지혜한테 물어보자. 지혜 뜻이 제일 중요하지.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지혜야, 너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나 문예창작과 가고 싶어. 시 쓰고 싶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야, 태계속해 엄마는 내 꿈을 응원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 시인으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순영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근데 나 다른 건 하고 싶지 않아. 시만 쓰고 싶어. 철수는 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도와줄게. 결국 지혜는 서울의 한 대학 문예창작과에 진학했습니다. 1998년 3월이었어요. 지혜는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 선배들과 시를 쓰고 토론했어요. 문예지에도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지혜는 인사동 근처 서점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과 인연이라는 이름의 작은 서점이었어요. 당시 오승철이 운영하던 서점이었습니다. 지혜는 2층식 코너를 특히 좋아했어요. 새로 나온 시집들을 읽으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승철은 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주 오는 젊은 여학생. 항상 시 코너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가끔 시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책을 정말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1999년. 지혜는 22살이었어요.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취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해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혜가 집에 돌아왔는데 철수와 순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혜야, 앉아봐. 철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지혜야,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년에 졸업하잖아. 그 후에 어떻게 할 거야?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나 계속 시 쓰고 싶어. 대학원 가거나 아니면 독립해서 쓸 거야.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아빠도 내 꿈을 응원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시로 돈을 벌 수 있겠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쓸 거야. 아르바이트로 언제까지 버틸 건데? 순영이 말했습니다. 넌 이제 23이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해. 결혼도 해야 하고. 지혜는 화가 났어요. 엄마, 나 결혼 생각 없어. 시만 쓰고 싶어.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시인으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몇 명이나 되는데.
나머지는 다 굶어 죽어. 지혜도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왜 날 믿어주지 않아? 난 할 수 있어. 그날 밤 지혜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순영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혜가 현실을 봐야 해. 며칠 동안 지혜는 부모님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서점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책과 인연 서점의 시 코너는 지혜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새로 나온 시집들을 읽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1999년 10월 학교에서는 취업 설명회가 열렸어요. 지혜도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출판사 부스에 들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입 편집자를 뽑고 있어요. 문예 창작과 전공자면 유리해요. 지혜는 고민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 나쁘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책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나 출판사 지원해 볼까봐. 철수와 순영은 기뻤습니다.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도 찬성이야. 내가 좋아하는 책이랑 관련된 일이잖아. 순영도 덧붙였어요.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해 10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혜가 출판사 면접을 보고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철수가 물었습니다. 면접 어땠어? 괜찮았어. 붙을 것 같아.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기뻤어요. 잘 됐다. 우리 딸 이제 취직하는 거야. 순영도 웃었습니다. 축하해, 지혜야.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나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시 쓰고 싶은데 회사 다니면 언제 시를 써?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또 그 소리야? 취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면접까지 봤으면 다행인 거야. 지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난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왜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줘? 시인? 시인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순영이 말렸어요. 당신 진정해. 지혜도 진정해. 하지만 두 사람 다 흥분한 상태였어요. 나 내 인생 살고 싶어. 아빠가 정해준 대로 살고 싶지 않아.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서 살아. 내 마음대로 해봐. 시 써서 돈 벌 수 있나 해봐. 철수가 화를 냈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순영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지혜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지혜야. 대답이 없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무했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순영에게 말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지혜한테 제대로 사과할게.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빨리 화해해. 철수는 출판사로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지혜 생각이 났어요. 저녁에 꼭 사과해야지.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혜야.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순영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가 집 나갔어.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언제? 오늘 아침에. 당신 출근하고 1시간 후에 나갔어. 가방 싸서 나갔어. 순영이 흐느꼈습니다. 철수는 지혜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이 비어 있었고 책상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혜의 글씨였어요. 아빠,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나 내 길을 가보려고요. 시를 쓰며 살고 싶어요. 아빠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를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예요. 이해해 주세요. 연락할게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지혜가. 철수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순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혜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안 받아. 몇 번을 걸어도 꺼져 있어. 철수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집에 와. 이야기하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철수와 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혜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선배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말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는 범죄 혐의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않습니다. 며칠 기다려 보세요.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 지금 당장 찾아야 하는데. 순영도 울었어요. 우리 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려. 집으로 돌아와 철수는 지혜가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도서관, 그리고 서점. 인사동에 있던 그 서점. 책과 인연. 지혜가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오후 2시쯤 철수는 그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순영과 함께였어요.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주인 오승철이 카운터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우리 딸 지혜 봤어요? 여기 자주 오는 여학생이요.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혜 씨요? 어제 봤는데요. 어제요? 몇 시예요? 오후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2층씩 코너에서 오래 있다가 가셨어요. 승철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 코너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서가 사이를 뒤졌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영도 올라왔어요. 당신 지혜 없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어제 왔었는데 지금은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1층으로 내려와 승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딸이 뭐라고 했나요? 무슨 말이라도 남기고 갔나요? 승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책 보다가 가셨어요. 평소처럼요.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순영의 손을 잡고 서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무사할까? 걱정뿐이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지혜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지혜가 쓰던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시 공책이었어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시들. 철수는 한 편 한 편 읽어 내려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빠에게였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당신이 원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외로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졌고 당신의 걱정이 때로는 족쇄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서툴지만 진심이었다는 걸, 언젠가 내 길을 찾으면 돌아올게요. 그때는 당당하게 내가 선택한 삶을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아빠, 당신의 딸, 지혜가. 철수는 공책을 안고 울었습니다. 순영도 방에 들어와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지혜야. 아빠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하지만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어요. 철수는 매일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어디 있니? 연락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간 곳, 그 서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해서 오후 4시 승철이 말했던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서점 2층씩 코너로 올라갔어요. 지혜가 서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국현대시 서가 앞. 그곳에 섰어요.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리며.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어요. 매일 오후 4시에 서점에 가서 1시간을 섰습니다. 승철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승철은 안타까웠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2층에 갖다 드렸어요. 철수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되었어요. 새천년이 밝았지만 철수의 가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매일 서점에 갔습니다. 순영이 걱정했습니다. 당신 매일 그러면 몸이 안 좋아져.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지혜가 올지도 몰라. 순영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매일 서점에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폭염에도 겨울 한파에도. 승철은 철수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2층을 올려다봤어요.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004년, 순영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며 깼어요. 지혜야, 지혜야. 철수는 아내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지혜 찾을 거야. 하지만 순영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2008년 겨울, 순영이 심하게 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신 것 같습니다. 심리 치료가 필요해요. 순영은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나 지혜 보고 싶어. 한 번만 보고 싶어.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래. 꼭 찾을 거야. 하지만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봄, 순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했어요. 하지만 서점에는 여전히 갔습니다. 오후 4시에 1시간만 다녀왔어요. 2009년 4월 15일, 순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딸 이름을 불렀어요. 지혜야, 엄마 미안해.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모두가 지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는 왜 안 와? 엄마 돌아가셨는데.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철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에 돌아왔어요. 순영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지혜의 빈방도 그대로였어요.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철수는 다시 서점에 갔습니다. 승철이 놀랐어요. 손님, 사모님 장례 치르셨다면서요. 오늘은 좀 쉬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와야 마음이 편해요. 철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 코너 앞에 섰어요.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혜뿐만 아니라 순영을 위해서도 왔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서점을 좋아했으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승철이 늙어서 서점을 딸 경희에게 물려줬어요. 경희는 아버지로부터 철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은 특별한 손님이야. 꼭 잘 대해드려. 경희도 철수를 지켜봤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정각에 나타나 1시간을 서 있다가 가는 할아버지. 신기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경희의 딸 민지도 서점을 돕기 시작했어요. 민지도 철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70을 넘겼어요. 허리가 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25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철수는 73이 되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경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경희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도 울었어요. 25년, 9132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기다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따님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경희가 위로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날 이후 경희와 민지는 철수를 더 챙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가끔 간식도 드렸어요. 철수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철수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서점에 왔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 정각이었어요. 경희가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경희가 차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고맙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날태계속 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경희가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160cm 정도, 긴 생머리에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서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곳을 회상하는 것처럼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구석의 작은 화분, 낡은 나무 계단,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희가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1층 서가를 지나 2층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2층에 도착한 여성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2층 전체를 둘러봤어요. 창가에 낡은 소파, 작은 테이블, 커피 자판기.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여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문학 코너를 지나 시 코너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국 현대시 서가 앞에 섰습니다. 철수가 서 있는 바로 옆이었어요. 여성은 서가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권의 시집들이 꽂혀 있었어요. 손을 뻗어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얇은 시집이었어요. 표지에는 작은 새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다림이었어요. 시집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여성의 손이 떨렸어요. 목차가 보였습니다. 여럿이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에게. 여성은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가 나타났어요. 읽기 시작하는 순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시집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시집을 집어들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철수는 시집을 여성에게 건네려다가 펼쳐진 페이지를 봤어요. 아빠에게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시가 적혀 있었어요. 철수는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구절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지혜의 시였습니다. 25년 전 지혜가 쓴 그 시.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시집을 다시 봤습니다. 저자 이름을 확인했어요. 박지혜.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시집을 냈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철수는 시집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 드러났어요. 철수와 여성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철수는 여성을 봤습니다. 25년 전 23이었던 얼굴.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딸의 눈빛. 지혜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도 철수를 봤어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아빠의 눈빛. 아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지혜야. 정말 지혜야. 네, 아빠. 나야. 지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철수는 딸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지혜도 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1층에서 소리를 들은 경희와 민지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어요. 민지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한참 후 철수와 지혜가 창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혜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집을 나간 후 부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를 썼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후에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 첫 시집을 냈어요. 철수는 시집을 다시 받습니다. 출판 연도가 2005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의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아빠. 처음에는 화가 나서 연락 안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그리고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해 있었어요.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최근에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서울로 올라왔어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아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25년 만에 돌아가면 아빠가 날 용서해 주실까? 엄마는 어떻게 하실까? 철수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지혜야,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네.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다가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철수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조금 진정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여기 계셨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25년 동안. 25년 동안요? 매일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내가 마지막으로 왔던 곳이잖아. 혹시 다시 올까봐.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1시간씩 기다렸어. 지혜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만났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희와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희 씨, 제 딸입니다. 25년 만에 만났어요. 철수가 소개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혜를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민지도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9,132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지혜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응원했어야 했는데. 아빠, 지혜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와 지혜는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25년 만에 지혜가 돌아온 집.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지혜의 방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두 그대로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 일기장과 공책들이 나왔어요. 시 공책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25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지혜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빠랑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시를 쓸 거예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응원할게. 그리고 내일 엄마 산소에 가고 싶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순영의 산소였어요. 지혜는 엄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혜.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철수도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지혜 왔어요. 우리 딸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순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다시 책과 인연 서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였어요. 경희와 민지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 코너 앞에 섰어요. 철수가 25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지혜가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25년 동안 날 기다려줘서.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고마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시집이 꽂혀 있었어요. 저기 내 시집이 있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시집을 꺼냈어요. 펼쳐서 아빠에게라는 시를 찾았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볼래요? 철수는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지혜가 쓴 시. 다시 읽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쁜 시다, 지혜야.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새 시집 낼 거예요. 제목은 돌아온 길. 지혜가 말했습니다.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응.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아빠와 나의 이야기. 철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경희와 민지가 2층에 올라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철수와 지혜는 자주 서점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철수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과 함께였습니다. 경희는 두 사람을 볼 때마다 흐뭇했어요. 한 달 후 지혜의 새 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돌아온 길. 표지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책과 인연 서점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경희와 민지도 준비를 도왔습니다. 지혜가 시를 낭독했어요.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를 낭독할 때였습니다. 제목은 아빠 고마워요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25년을 기다려주셔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 서서 나를 믿어주셔서 당신의 기다림이 나를 다시 집으로 이끌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은 기다릴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믿는 것. 아빠,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의 딸, 지혜가. 철수는 앞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중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낭독이 끝나고 지혜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철수와 지혜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지혜야. 철수가 대답했어요. 25년, 9132일, 긴 기다림의 끝.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된 아버지와 딸.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명했습니다. 책과 인연 서점의 2층식 코너. 그곳에는 여전히 시집들이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에는 25년 동안 혼자 서 있던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 함께 서 있습니다. 책을 고르고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은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믿는 것. 철수와 지혜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며 서로를 사랑하며